안녕하세요. 상식의 시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6년 4월 10일 일요일이네요. 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식의 시대는 저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2021년의 그 최신 시사 상식을 최신 시사 상식 플러스 일반 상식, 즉 시대가 변화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초 지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가스라이팅.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클래시컬한 일반 상식으로 살아남았죠. 이 가스라이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상황을 조작해서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타인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걸 의미합니다. 조금 더 이 단어를 깊게 들어가면 이거는 가스라이팅이란 단어는 영국의 연극 가스등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 가스등이라는 연극은 패트릭 해밀턴이라는 영국 작가입니다. 이 작가가 남편과 아내 둘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가스등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점점 불빛을 살살살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편이 아내를 심리적으로 장악하면서 이 아내는 분명히 이게 지금 어두워졌는데 남편이 아니야. 이게 일반적인 조도와 똑같아. 라고 하면서 이 여자가 본인이 알고 있는 이 정상적인 감각을 부정하게끔 만드는 거. 상대방의 심리를 장악하는 거.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원래 유래가 이 영국에서 유래했다라는 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뇌를 통해서 정신적으로 어떻게 보면 학대를 하는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조금씩 불빛을 줄이는 거죠. 원래 어원은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어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상대방은 이름으로써 거부하거나 반박하거나 전환하거나 경시하거나 망각하거나 부인하거나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현실적인 판단력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하는 겁니다. 이럼으로써 타인에 대한 통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가스라이팅은 학교 폭력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가정과 학교, 군대, 직장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상대의 공감 능력을 이용해서 무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상대방이 갖고 있는 자기의 그런 정서적인 그리고 감각적인 그러한 어떠한 그런 느낌을 스스로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만드는 것처럼 원래 어원은 영국 연극인 그 가스등에서 유래한다. 그 가스등이 뭐다? 남편이 아내와 같이 살면서 교묘하게 불빛을 원래는 가스라이트 이게 이제 원어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가스등. 그래서 여기서 가스라이팅 원래 영국에서 남편이 불빛을 조금씩 줄이는데 아내한테는 이거 불빛 줄여지는 게 아니야. 근데 아내가 아무리 봐도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 아니야. 원래 등이야. 이러면서 상대방의 어떤 그 현실적인 감각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빛은 실제로 변하지만 의심이 들지만 집안의 가스등을 이 사람이 현실적인 감각을 잃게 해서 그 상대방의 공감 능력을 이용해서 아니야. 이거 밝은 거야. 라는 그 공감 능력을 이용해서 타인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뭐 학교 교육 그리고 군사 뭐 이런 무조건 학교 교육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아니야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감각을 부정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우리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얘기할 건 바로 밈입니다. 밈. 원래 밈은 MEME. 우리가 어떻게 읽으면 매매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밈이라고 하죠. 이거 밈을 우리가 어떤 의미죠? 인터넷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빠르게 유행하는 이제 컨텐츠 트렌드 이런 걸 우리 보통 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밈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 바로 영국의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이제 이 사람은 그 진화 생명학자, 생물학자입니다. 이 생물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책을 냈어요.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게 1976년도예요. 가만히 보니까 가스라이팅이라는 이 단어도 영국의 연극, 학자에서 나온 거고 영국에서 나온 거고 영국 작가의 영국에서 나온 거고 이 밈이라는 것도 영국의 그 진화생물학자에서 나온 겁니다. 영국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냐면
우리의 그 사상이나 이데올로기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걸 우린 여기서 좀 알 수 있어요. 이 이기적인 유전자에서는 원래 무슨 의미를 갖고 있었냐면 이 그 문화 속에서 어떤 현상이 유전자처럼 복제돼서 빨리 퍼지는 현상을 원래는 미미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기적인 유전자. 이 책에서 이제 처음 사용돼서 사람들이 뭐 최근에는 뭐 인터넷, 텔레비 이런 미디어에서 영상 매체를 통해서 빨리빨리 유행되는 걸 미미 확산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여기 원래 책의 이기적인 유전자인 것처럼 1976년 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죠. 원래는 비판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비판이나 긍정이나 그런 거 말고 굉장히 뭐라고 할까? 스테이블, 일반적인 그런 비판의 그런 그 정서 없이 빨리빨리 퍼진 현상 자체를 온라인 환경에서 유행이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을 그냥 밈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문화 속에서 유전자처럼 복제 전파되는 그런 정보 단위를 나타내는 단어였고, 영국의 진화생물학자가 1976년도에 처음 사용했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 단어가, 이 밈이라는 단어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원래 이제 그 문화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미메마라는 그리스어에서 이 학자가 그냥 밈이라고 본인이 창조한 단어입니다. 영어 단어도 아니고 76년 이후에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에서 사용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사실 일반적인 단어가 됐죠. 원래는 미메마라는 그리스어에서 온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좀 민감한 정치적 단어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PC. 우리 보통 PC 컴퓨터 아니야?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여기서 PC라는 건 political, 정치적인 correctness, 올바름의 약자입니다. PC. 그래서 사실 이거 뭐 진보적인 정치 집단에서 그들의 주장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 원어는 이 PC,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이다. 원래 뜻은 인종이나 성별이나 민족이나 종교 등과 관련한 표현. 누가 딱 봐도 스티그마. 뭐라고 하냐면 그 낙인을 찍고 시작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 깜둥이 뭐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깜둥이를 영어로 번역하면 블랙입니다. 블랙. 그래서 이런 단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사람들의 그 차별적인 표현을 갖고 있는 단어를 좀 줄이자라는 의미가 사실은 PC입니다. 지금은 조금 많이 스펙트럼이 넓어져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단어가 되긴 했는데 원래 단어는 그렇다. 이 정치적 올바르기라는 단어는 원래 용어의 사용에서 인종, 민족, 언어, 종교, 성차별, 장애 등의 편견이 포함되지 않는 단어를 쓰자는 주장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사회적 운동으로 성격을 띠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 한마디로 그 편견 갖지 않자 이런 거니까 그 문화의 가장 뭐 핵심 가치라고 하면 이게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는 거죠. 이제 다 같이 포용하자는 거죠. 이게 80년대, 90년대 굉장히 피크됐지만 원래는 1960년대, 70년대 이 차별적 표현 줄이자는 그 미국의 시민권 운동에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PC 운동 단어라고 하면 내가 아까 말씀드린 깜둥이, 블랙, 흑인 이 단어를 사실 그래서 이 서쪽의 그 지식인들은 그때부터 뭐라고 부르냐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실 뭐 이 흑인 블랙이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닌데 미국의 그 시민 운동에서 시작되다 보니까 아프리칸 아메리칸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에 정착한 흑인들을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영국에서 공부할 때 교수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뭐 재즈 같은 거 얘기할 때 흑인인데 꼭 아프리칸 아메리칸, 아프리칸 아메리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이게 사실 많이 듣던 말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되게 특별히 다른 흑인들이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이때부터 이제 미국의 시민권 운동부터 이제 흑인들을 나타내는 블랙을 대신한 일반적인 말이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비슷하게 북한 이탈 주민을 뭐 세터민이라고 부른다든가 뭐 살색을 살구색으로 부른다든가 이게 조금 제대로 쓰면 좋은데 이런 거 좀 너무 심하게 쓰는 단어들은 오히려 이 PC를 거부감을 들게 하는 그런 단어로도 쓰이고 있다. 원래는 PC가 추구하는 바는 이제 약간 다문화주의 표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성공한 단어가 아프리칸 아메리칸. 사실 이거는 그렇게 거부감 없이 들을 수 있는데 너무 오버하면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거부감 들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그 다음 네 번째, 오늘 또 우리가 상식으로 제가 들고 온 단어, non-binary입니다. 바이너리의 원래 뜻은 이제 경계입니다. 둘로 딱 나누는, divide 하는 이제 경계인데, non-binary, 이제 경계가 없다. 이거는 어디서 많이 쓰이냐? 바로 이제 성적인 거에서 쓰입니다. 경계 없는 성이니까 제3의 성이죠. 남녀라는 게, 젠더라는 게 이제 그 성적인 역할이라는 게 사실 딱 나누어지는 게 아니고 스펙트럼으로 나누어졌다. 그러니까 논 바이너리다. 그래서 인간의 성 정체성이라는 거는 남성과 여성 단 둘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논바이너리 원래 의미는 인간의 성별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또는 그러한 성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뭐 제3의 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단 약간 성을 좀 스펙트럼으로 이해하자. 그래서 이런 거 사실 우리 보통 퀴어 페스티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퀴어라는 거 원래 이성한 낯선 이런 건데 젠더 퀴어 하면 보통 우리 보통 레인보우라고 얘기를 하죠. 이 논 바이너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he, 그나, she, 그녀가 아니고 they라고 표현을 칭하죠. 어떻게 보면 그 PC 안에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워싱턴 DC를 비롯한 몇 개의 주에서 논 바이너리의 정체성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주도 있습니다. 뉴욕시는 출생증명서에서 제3의 성별을 반영하게 했고 오리건주와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에도 제 성별 기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뭐 또 이 그러니까 막 동성 간 결혼도 이제 허락하는 주도 나타나고 있기도 하죠. 뭐 유명인들, 뭐 영국 가수 샘 스미스, 미국 배우 알리아 페이지가 스스로 논 바이너리라고 밝힌 바도 커밍아웃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 이게 물론 우리는 뭐 이제 성에 국한해서 이것이 뭐 논 바이너리 이게 남녀 성만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영국에서는 실제로 이제 뭐 퀴어 페스티벌, 레인보우 페스티벌이 한 6월쯤인가 센트럴 런던에서 굉장히 크게 일어납니다. 이게 그 뭐라 표현을 해야 되나? 그냥 그 모든 사람들의 폭넓게 자유를 인정한다. 네가 어떠한 인간이든 꼭 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가 잘났건 못났건 네가 여자고 남자고 뭐 네가 그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너의 다양성, 너라는 사람 자체를 존중한다. 이게 그냥 그 런던의 그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굉장히 크게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남녀의 그 성적인 스펙트럼 안에 그 구분 안에 가두지 않고 생각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차원으로 좀 확대 해석되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레인보우 페스티벌 때는 그러니까 온 도시에 다 그 레인보우 플래그, 이 깃발이 정말 무지개 깃발이 다 펼쳐져서 꼭 그 제3의 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뭐 참여하는 축제?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 좀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 제로 웨이스트 이게 말 그대로 제로 0 웨이스트 쓰레기죠. 쓰레기를 이제 최소화하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일상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을 최소화하자라는 그런 친환경 캠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재활용 가능한 재료를 사용해서 포장을 최소화하거나 그것을 넘어 아예 그 썩지 않은 생활 쓰레기를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니까 썩지 않는 뭐 비닐을 쓰지 않는다든가 그리고 포장 용기를 재활용한다든가 뭐 플라스틱 대신에 대나무 칫솔을 쓰고 천연 수세미를 사용하고 이런 모든 친환경 제품을 우리 일상생활에 사용하면서 쓰레기를 줄이는 운동 이거 자체 이런 캠페인 자체가 제로 웨이스트, 즉 일상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을 최소화하기 위한 캠페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친환경 제품을 사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소비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 관련 캠페인이 이어지면서 뭐 당연히 사실 기업에서는 브랜드 가치와도 연관이 되죠. 우리가 세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에코 프렌들리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포장지를 최소화하고 그래서 영국의 러쉬 같은 제품은 아예 포장지 없이 물건을 팔기도 하죠. 거기서 말하는 샤워 젤이나 아니면 뭐 비누 이런 거 아예 포장지가 없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봉투에 넣어주긴 하지만 여러 가지 샀을 때 봉투에 넣긴 하지만 제품 자체는 아예 누주다. 뭐 솔직히 포장지가 없습니다. 정말 쇼킹하긴 한데 립스틱도 포장지 없고 샤워 그 가루도 포장지가 없고 비누도 없고 뭐 여러 가지 그 포장지 없는 것들이 거의 많습니다. 포장지를 최소화한 제품을 만드는 등 제로 웨이스트를 적극 동참하고 있죠. 그 다음 또 환경적인 겁니다. 넷 제로. 아까 제로 웨이스트랑 좀 비슷한 경향인데 여기서 넷 제로라는 건 넷이라는 건 똔똔을 만든다. 제로 0으로 만든다. 한마디로 토탈리 0이다. 이게 뭐냐?
바로 실질적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뭐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리도 뭐 탄소 배출량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net zero라는 건 우리가 탄소를 내뿜는 것만큼 제거할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자. 그래서 결국엔 제로로 만들자.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플러스 되면 흡수하는 것을 그만큼 만들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온실가스가 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사실은 그 탈퇴했었죠. 뭐를? 파리 기후 협정을 어, 탈퇴했는데 그걸 다시 재가입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로 예산을 사실 투입을 하게 됐고 그리고 EU는 2050년까지 세계 최초로 탄소 중립 대륙이 되겠다고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2050 넷제로를 통해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을 0으로 만들어 장기적으로 저탄소 발전 전략을 세웠다. 그래서 탄소 중립 의제를 한마디로 그런 의지를 전 세계적으로 뭐라 그럴까? 세계적인 스탠드, 이 세계적인 그런 방향에 발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건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사실 언제 2015년도 12월 10일 날 이 전 세계 기후 협약, 이제 파리 기후 협약이라고 얘기도 하죠. 이것이 이제 채택이 돼서 2016년 1월 4일 날 발표를 했죠. 이게 만약에 아까 말한 게 여기서 파리 기후 협약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채택한 declare 한마디로 선언한 게 뭐냐? 바로 이 넷제로입니다. 온실가스를 그러니까 최소화하자. 우리가 뽑는 만큼 이것을 흡수할 수 있게 나무도 많이 심고 그리고 애초에 이 방출 자체를 낮추자.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H2O라든지 뭐 수증기라든지 뭐 아산화질소라든지 이런 것 자체를 낮추자. 이게 뭐냐면 이거 자체가 지구 온난화가 뭐예요? 우리가 이런 이산화탄소, 수증기 이런 것들이 지구에서 열을 막 방출하면 우주 바깥으로 나가야 근데 온실가스라는 건 이거를 붙들어 갖고 바깥으로 나가는 걸 막게 해서 방해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지구가 온난화를 만드는 주 요인이 이제 온실가스인데 그래서 이러한 요인인 이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자. 이게 넷제로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좀 양이 많아졌네요. 네. 생각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 상식이 굉장히 뿌리 깊은 맥락을 갖고 있다. 이런 차원으로 저와 함께 이 일반 시사 상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